네, AI 산업에 있어서 일명 전기 먹는 하마, 바로 이 데이터 센터가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이 데이터 센터 열풍과 함께 거기서 나오는 이 발열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액침 냉각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액침 냉각 기술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기술력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인식 SK증권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많은 얘기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특히 AI라는 자체가 전기 먹는 하마고 그래서 전력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 얘기. 그리고 또 한 축에선 AI 솔루션을 만들려면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센터를 무조건 크게 또 많이 지어야 된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에는 발열이라든가 이제 각종 문제가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데이터 센터가 왜 이렇게 키워드가 됐는지, 우리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요성부터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이제 전력 시장, 좋아요. 큰 네. 그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전력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줄여서 이제 전기본이라고 하는데 이 산업부에서 매 2년마다 향후 15년 동안 우리 한국의 전력 수요와 공급의 계획을 짜는 게 이 전기본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보면은 한국의 전체적인 에너지, 전력 수요에 대해서 이제 큰 그림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계획이 2년마다 나오고 이거를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좀 놀랐었던 게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놀랐었던 게 전력 수요 전망치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0차 전기본에서는 전력 수요 전망치가 매년 한 1.5% 성장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11차 전기본에서는 2.1%로 더 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 게 이 전력 소비량이라는 거는 사실 GDP 성장률과 인구 성장률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한국의 잠재 GDP 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전력 수요 전망치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무언가 알파 수요가 있다라는 말이랑 인구도 줄고 똑같은 있는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추가 수요 부분이 크게 상향이 됐는데 추가 수요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첨단 산업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기화입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이라는 건 이제 반도체 공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데이터 센터는 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때문에 네. 전력 수요가 크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전력 수요에 비례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열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고 이것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없이 AI 솔루션의 발전도 없죠? 맞습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연산이 일어나고 우리가 챗GPT 서비스를 네. 이용하는 것처럼 결국에 연산은 핸드폰이 아니라 그렇죠. 서버에서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가 거니까요. 어디에인가 있어야 되니까요. 네. 예. 바로 그 AI 데이터 센터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우리 연구원께서 얘기했지만 전력 어떻게 확보하냐도 있지만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이게 워낙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고 막 구동이 되다 보니까 열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발열 문제가 이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또 하나의 큰 발목을 잡게 되는데 그래서 아예 뭐 일각에서는 바다에다가 수중에 데이터 센터를 짓자 뭐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자 위원님 어느 정도로 열이 뜨겁나요? 엄청난가요 발열 문제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을 100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네. 서버에서 사용하는 게 40%입니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사용한다라는 거는 이제 서버 안에 있는 칩이 이제 연산을 하는데 40%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 또 40%로 사용하는 게 냉방에 사용하는 게 40%입니다. 이 칩이라는 게 우리 인간도 공부를 하면은 열이 나는 것처럼 네. 칩도 발열이 있는데 그 발열을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전체 전력 사용량의 40%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계속해서 칩이 발전이 되면서 칩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말인즉슨 연산량을 포기한다라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은 에너지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냉각 기술이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랑 일맥상통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업계에서는 PUE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 사용 효율성 지표라는 건데 이 지표라는 게 전체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을 칩에서 사용하는 연산 사용량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UE 지표가 낮으면 낮을수록 데이터 센터의 열 효율성이 좋다, 전력 사용량 효율성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PUE 지표 가지고 각국이 여러 가지 허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PUE 지표 1.2 이하로만 데이터 센터를 설계를 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야기 나왔던 게 뭐 바닷속에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네. 빠뜨리는 것이 네. 아직은 기술적으로 상용화되려면 멀리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지금 중요한 화두는 열 관리에 있다라는 거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 그 발열 문제를 못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터집니까? 아니면 막 구동이 좀 느려집니까? 어떻게 가장 되나요? 큰 문제는 칩이 이제 터진다라기보다는 발열이 되면서 연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멈추나요? 됩니다. 아. 예, 멈추게 되고 네.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틀어놓고 그렇죠. 예. 고열, 다운되죠.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멎어버리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현존하는 이 냉각 기술, 그 열을 식히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쉽게 말하는 에어컨, 우리가 이제 네. 공냉식이다, 또 순냉식. 뭐 기존의 이 냉각 시스템을 먼저 정리를 해보고 또 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래서 냉각 방식은 기술 개발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냉식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요. 네. 그 다음이 액체 냉각, 리퀴드 쿨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액침 냉각, 이머전 쿨링 이런 방식으로 3단계에 나눠가지고 기술 개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공냉식인데 이거는 가장 기초적이고 쉽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컴퓨터에 보면 이제 팬이 있죠. 네. 그것처럼 데이터 센터 서버 렉 뒤에다가 팬을 달고 지금 아까 나왔던 자료 화면처럼 네. 열기를 뺀 다음에 위에 에어컨 가지고 이제 네. 공기를 교환을 해가지고 서버를 쾌적한 습도와 온도를 맞추는 게 공냉식 방식입니다. 익숙한 거네요. 네.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단순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버 렉에 지금 보시는 서버들이 예. 계속 칩에서 계산을 하면은 발열이 나타나는데 이 팬이 돌다 보면은 열을 다 빼내지를 못해요. 구체적으로는 예. 렉당 전력 밀도라는 지표를 사용하는데 예. 일반 우리가 통신 서비스, 뭐 SK나 KT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를 운용을 하면은 렉당 전력 밀도가 5에서 7 정도가 되는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렉당 전력 밀도가 15kW를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게 되면은 공냉식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다음 방식이 액체 냉각, 순냉식 방식을 지금 시장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냉식 방식은 이제 공냉식 방식보다 좀 진일보한 것인데 칩 위에다가 방열판을 달고 이 방열판에 액체를 순환을 시켜가지고 이 칩의 열기를 잡는 방식이 순냉식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것보다 더 효율이 좋은 방식이 액침 냉각, 이멀전 쿨링 방식입니다. 예.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칩을 이제 물이 아니라 비전도성 액체에다가 넣어가지고 열에 식히는 방식인데 네. 이렇게 하는 방식이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고 냉각 효율이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표가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공냉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컨, 네. 순냉식이 저 냉각수로 하는 거 저희까지는 익숙하고 오늘 좀 이야기할 부분이 액침인데 바로 저 액체에다가 담근다는 거 아닙니까? 침수시킨다라는 맞습니다. 건데요. 저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해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액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걸 데이터 센터를 넣으면 와 이거 물 들어가면은 다 안 되잖아요. 우리 스마트폰도 물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물이 아니라요. 아니죠. 예. 비전도성 특수 용액을 액체. 쓰는데요. 예, 예.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성, 전기가 통하다 보니까 칩을 넣게 되면은 쇼트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다 터져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전도성 특수 용액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액침 냉각이라는 건 이제 사진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칩에다가 빠뜨리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공기보다 훨씬 더 열 전도성이 그럼요.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열 교환이 빨리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저 특수한 용액이 칩에서 나오는 열기를 흡수를 하고 또 저게 보면은
이 물이 계속 순환을 하게 되는데 또 순환을 하면서 펌프가 있습니다. 순환을 하게 돼가지고 밖에서 열 교환을 한 다음에 다시 차가워진 특수 용액이 서버에 들어가가지고 서버의 칩을 이제 냉각을 시키는 네.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이 액침 냉각이 왜 중요하냐면 뭐 인텔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지금 빅 테크들이 다 새롭게 저 데이터 센터에 열시키는 걸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속속속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도 뛰어들고 있고. 그렇다면 당분간은 이 액침 냉각이 소위 말하는 이 냉각 기술의 거의 기술 표준이 될 것도 같은데 향후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AI 시대에서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액침 냉각 말고는 특별한 기술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AI 인프라가 더 갖춰진다, AI 칩이 더 많이 팔린다라는 말인즉슨 액침 냉각 시장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그러겠죠. 있을 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엔비디아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엔비디아의 기존 AI 칩 제품 이름이 호퍼 제품이고 새롭게 이제 출시를 한 게 블랙웰 제품입니다. 예. 근데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에서 블랙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공랭식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칩의 최고 퍼포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액체 냉각 방식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칩을 만들고 있고 이 엔비디아와 연계되어 있는 파트너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공급망 밸류체인에 많이 들어가 있는 회사가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미국의 버티브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엔비디아의 액침 냉각, 액체 냉각 파트너로서 이제 손을 잡고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이 액침 냉각, 액체 냉각 시장에 진입을 하고 네.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정유 회사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 회사들은 이제 신시장 개척의 목적으로 지금 액침 냉각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액침 냉각에 사용하는 특수한 용액들이 고부가 가치 산업이고 앞으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SK 엔무브, 이렇게 HD, 현대오일뱅크, S오일 이런 전통적인 정유 회사들이 새롭게 뛰어들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축에서는 텔레콤 기업들, 네. SKT라던가 그렇죠. KT 업체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지금 자기들도 데이터 센터 많이 짓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사용자 네. 입장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이제 통신사들이 액침 냉각으로 뛰어든 건 이해가 좀 가거든요. 자기들이 워낙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지니까 이제 당연히 저 발열 문제 때문이기도 한데 정유사 같은 S오일, 또 현대오일뱅크, 외국도 이런 정유사들이 뛰어드나요? 액침 냉각이 아니면 우리만의 독특한 건가요? 대표적인 이제 경쟁 기업이 3M이 있는데 3M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품목을 이제 생산을 하다 그렇죠. 보니까 정유업체의 경쟁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정유업체들이 신시장 개척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트럼프가 되면서 약간 신재생 에너지 또는 탄소 제로 이런 사회에 대한 가속도는 좀 낮아지기는 했지만 정유사들이 기본적으로 화석 에너지만으로는 그렇죠. 살 이제 수는 시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산업 아이템 중에 하나로서 이 액침 냉각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액침을 하는 데이터 센터를 담그는 그 용액을 만드는 게 약간 정유 맞습니다. 쪽에 좀 유사한 그 사업 포트폴리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축이 앞서 통신사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LG U+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계열사의 LG 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LG 전자는 뭐 가전의 광자, 뭐 에어컨 또 공조 시스템을 굉장히 잘하는데 LG전자가 액침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LG U+하고 둘은 어떻게 좀 기술 제휴가 될까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조 기술이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예. 이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LG U+는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고민이 많았었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조인트를 맺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평택에서 이제 네. 공장에 AI 데이터 센터 전용 테스트 베드를 이제 건설을 했습니다. 예. 이 말인즉슨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기존 데이터 센터와 환경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더 연산량도 많고 발열량도 더 많고
가동 시간 역시도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특수한 이제 기술 실증 센터가 필요해가지고 서로 이런 조인트를 맺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촌 쪽에 가시면은 진짜 큰 아마 아시아 최대일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바뀌었을 수 있지만 그 데이터 센터 있거든요. 거기에 또 LG전자의 이런 냉각 기술이 적용된다 이 얘기까지 해드리고요. 이게 데이터 센터도 열이 나기는 하는데 좀 사이즈는 작다고 쳐도요, 위원님.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기차도 발열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ESS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배터리니까 많이 쓰면 그것도 뜨거워질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냉각 기술이라는 게 뭐 차세대에 다 쓰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ESS 산업도 제가 분석을 하고 발열이요? 있는데 네. 가장 큰 문제가 열폭주, 발열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ESS 시장이 커지려다가 열폭주 현상 때문에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장이 그렇죠. 이제 사실은 조금 침체 상태에 빠졌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ESS 냉각 기술 역시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열폭주가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이 액침 냉각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열폭주가 조금 더 최소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렇게 특수 용액에다가 이제 담궈 놓고 있다 보니까 산소와 기본적으로 마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하기 전에 약간 기계 장치 발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기술적인 방식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아직은 좀 상용화는 멀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단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비싸다라는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ESS 설치에 비해서 한 15에서 20% 정도 추가 캐펙스가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ESS 열폭주 사건이 발생하면서 ESS 운용하면서 이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 보험사들이 이 보험료를 책정할 때 만약에 액침 냉각 기술, 액체 냉각 기술을 만약에 탑재를 하게 된다면 깎아줘요. 보험 프리미엄을 한 30% 정도 줄여주겠다라는 이제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액침 냉각 뭐 이것도 데이터 센터를 짓고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현황, 뭐 이번에 대선 모든 후보들이 다 여기에 대한 공약도 많이 걸었던데 앞으로 네. 많이 건설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AI 산업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가 총 153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건설되고 있는 건설 준공 예정인 데이터 센터가 20개이고 계획 단계에 있는 게 거의 40여 개 가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53개인데 40여 개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데이터 센터 수도권 과밀화 현상입니다. 집중화 현상인데 네. 다들 이제 뭐 사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다들 서울에 모이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도 다들 수도권에다가 건설을 하려고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레이턴시 때문인데 수요처와 데이터 센터가 가까이 있으면은 데이터가 더 원활히 그렇겠죠. 지연이 없다 보니까 수도권에다가 건설하려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전력 인프라가 수도권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변압기, 변전소 이런 것들도 수도권에 많이 건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업용 데이터 센터가 지금 수도권에 많이 건설을 하려고 기업들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발전 현황을 봤었을 때 수도권에 전력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경남 지방 여기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전력이 남아돌고 있고요. 호남 지방, 제주도 지방에는 태양광, 풍력 발전소가 전력이 남아돌아 가지고 발전기를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지방에다가 많이 건설을 하는 게 앞으로 데이터 센터 산업 이제 볼 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우리 정부나 이런 관에서 공공 쪽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이게 좀 약간 이질적이긴 한데 융합이죠. 두 곳이 손을 잡고 MOU를 체결을 해서 차세대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센터 쪽에 뭐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례적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손을 잡아요. 이거는 어떤 취지인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한전은 이제 전력 유틸리티 그렇죠. 회사이고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이제
비영리 법인인데 전파 산업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더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그게 고민하는. 통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력과 이제 통신이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창출을 하겠다. AI 시대를 맞아가지고 이제 조금 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많이 확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재난이라던가 안전 공익 서비스 또는 ICT 무선 통신 융합 신기술 실증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손을 잡아가지고 기술 개발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남인식 SK증권 연구위원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